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불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도 3월 22일에 발생한 산불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 이 산불은 정말 역대급 산불이었어요.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고 얼마나 역대급이냐면은 이 한반도가 생겨난 이래로 기록된 산불 중에서 가장 큰 산불이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큰 산불이 3만 헥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만 헥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생된 산불의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가 넘었어요. 3배가 넘죠. 그쵸? 정말 역대급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 역대급 산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무의사 시험 특히 이 11회 지금 11회 2차 준비 중이죠. 그쵸? 11회 2차 시험에 이 산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11회 2차에서 안 나오더라도 12회 2차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생물적 피해 중에서 이 산불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한 번 나올 때가 분명히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온 걸로 봐서 분명 11회나 12회차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된 산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요. 2025년도에 발생한 의성발 경북 산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산불 피해 사진에 대해서 먼저 봐볼게요. 굉장히 처참한데 이렇게 산림에 조성되어 있던 마을들 이 보금자리들이 다 전소가 됐죠. 그쵸? 그래서 여기 계시던 분들은 다 이재민이 되셨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렇게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대부분 이렇게 황폐지가 됩니다. 이제 잔인하죠. 그쵸? 완전히 황폐지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자, 산림에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산림에도 피해가 엄청나는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전체 산림이 지금 이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 산림이 다 그을린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그나마 조금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 이 녀석들도 지금 다 죽은 녀석들입니다. 결국에는 다 죽고요. 어차피 산림청에서 복원할 때 이 녀석들 다 베버려요. 베고 인공 복원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 나머지 이 녀석들 말고 잎이 붙어있는 녀석들 말고 지금 검게 다 그을려 있는 부분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여기는 지금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요.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은 대부분 소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로 그리겠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잿가루가 되고 지금 이 줄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다 줄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산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다 산불이 난 이후의 사진들이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 개요. 일단 발생 일시 2025년도 3월 22일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약 8일 동안 발생을 하고 30일 날 완벽하게 전소가 됐는데 자, 일단 28일 날 초기 진화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30일 날 완벽하게 진화를 했다라고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발생 장소는 처음에 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하고 의성 바로 옆에 있는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있는 산림들의 대부분을 태웠어요. 대부분을 태웠고 발생 피해 산림 약 10만 헥타,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나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10만 헥타고 한 28일인가 29일쯤에 산림청에서 이번 산림 피해가 약 4만 9천인가 4만 8천 헥타 정도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드론을 띄우고 항공기를 띄워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피해 면적이 10만 헥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산림청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 다르게 발표를 하냐, 거의 2배나 다르게 발표할 수가 있냐, 요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자, 어쨌든 피해 면적은 약 10만 헥타 정도가 되고 그리고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해서 사상자가 80여 명 정도 되고요. 이재민 같은 경우는 2128가구, 이재민 숫자로 보면 한 4천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피해 같은 경우에는 1조 1,306억 원인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복구 비용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경북도에서 복구 비용으로 내놓은 게 1조 8천억 원이에요.
1조 8천억 원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치면 피해액과 복구 금액을 합치면 약 3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리를 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넓은 면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땐 5천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조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자연재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3조 5천억 원이라는 요 세금을 뭐 조금 더 이로운 데 사실 썼으면 더 좋았겠죠. 그쵸?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라든지 그런 거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발생 원인 성묘객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묘하러 오신 분들이 실수로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가보니까 파란색 라이터랑 술병 뚜껑이 발견된 거예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보니까 성묘하는 곳이었고 거기 주변에 파란색 라이터랑 술병 뚜껑이 발견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묘객 실화가 아닌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대응 체계는 다 최고의 대응 체계 단계를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응 3단계 소방 동원령 3호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대응 3단계만 봐볼게요. 소방 대응 1, 2, 3단계가 있는데 자, 3단계 보시면은 5개 이상 소방서의 보유 자원을 총력으로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까지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는 소방청장이 지휘 안 하거든요. 3단계는 소방청장까지 지휘를 할 수가 있고 국가 차원의 동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동원령을 발령을 하는데 그 동원령 중에서도 최고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동원령 3호를 발령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타 시도 가용 소방력의 20%를 동원하는 거. 지금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소방서들 말고 나머지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오는 충청도까지 이런 데서 있는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들을 여기에 투입한 거 20%를. 자, 엄청난 산불이었죠. 엄청난 큰 산불이었고. 자, 일단 요번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일단 일반적으로 산불을 내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입산자 실화예요. 입산자 실화가 뭐냐면요. 등산하시는 분들 있죠. 등산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낸 화재.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은 뭐 모닥불을 피운다든지 좀 추울 때 모닥불 피운다든지 아니면 캠프파이어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화기를 잘못 가져간 거야. 화기를 잘못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 라이터를 가져갔어요. 라이터를 가져갔어요. 근데 라이터를 떨어뜨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위에서 산 위에 있던 돌멩이가 어떠한 이유로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여기 쾅 박힌 거죠. 그럼 라이터가 터졌어. 터지면서 산불이 시작이 됐어. 예를 들어 요런 경우 이런 것들을 입산자 실화로 봅니다. 입산자 실화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소각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산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림 밑에서 보통 뭘 하냐면은 밭농사, 농농사를 많이 지어요. 밭농사, 농농사 지으면서 쓰레기나 태우면 안 되죠. 그쵸? 불법입니다.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남은 작물들 이렇게 모아놓고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이 이어져가지고 산불로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 다양한 소각에 의한 경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산자 실화랑 소각이 가장 크고 이번에 화재 원인이 됐던 거는 성묘객 실화였다. 성묘객 실화. 자, 그러면 이번 산불의 원인이 뭐냐? 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매년 산불은 발생을 해요. 그쵸? 매년 산불은 발생하는데 왜 유독 이번 산불은 이렇게 크게 났느냐? 왜 이렇게 크게 났느냐? 그쵸? 자,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요거 세 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 그 원인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고온이에요. 고온. 자, 산불 기간 평균 기온이 14.2도나 됐어요. 평년은 6.4도였는데 평년이 뭐냐면은 30년 동안의 기온을 평균을 낸 거예요. 이때 기간. 이 산불 났을 때 기간 있잖아요. 그때 기간에 30년 동안을 다 평균을 낸 게 6.4도예요. 근데 14.2도. 2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고온이었어요. 원인이 뭘까요? 아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14.2도 굉장히 높았고 자, 그러면 고온일 때 왜 불이 많이 나느냐? 고온일 때 왜 불이 많이 났냐? 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영하 2도일 때랑 지금 14.2도라고 했었죠? 14도일 때랑 습도 값은 변화 없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탈까요? 얘가 더 빨리 타죠.
만약에 타는 온도가 100도씨라고 하면은 얘가 더 빨리 100도씨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얘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류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류현상. 우리가 대류현상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공기를 나눠볼게요. 위에는 보통 저온의 공기가 있어요. 밑에는 고온의 공기가 있어요, 대부분. 고온의 공기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가려고 하고요. 저온의 공기는 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바람이 불어요. 이러면서 바람이 부는데 이 저온과 고온의 값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래서 고온이 커졌잖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래서 강풍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 고온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조입니다. 굉장히 건조했어요. 당연히 건조할 때 훨씬 더 산불이 크게 발생하죠. 잘 발생하고요. 자, 상대 습도가 평년 대비 15%나 적었어요. 고온 건조했어요. 이번 3월달은요, 굉장히 고온 건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요거예요. 강풍. 바람이 너무 셌어요. 여러분 3월달 말쯤 잘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너무 셌어요. 자, 발생 초기 3월 22일 이때만 봐도 순간 최대 소속이 15m 이르는 바람이었어요. 15m면 강하긴 강하지만 엄청 강한 바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 중, 상으로 나눠봤을 때 한 중상 정도? 중상 정도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산불이 붙고 나서 더 빨라졌어요. 확산 시기에 얼마나 빨라졌냐면은 순간 최대 소속 27m에 이르는 강풍이 됐습니다. 27m면은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이에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이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27m 이르는 강풍이 불었고요. 그래서 산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시간당 8.2km의 속도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속도 있죠. 성인이 걷는 속도. 느리게 말고 그냥 어느 정도로 걷는 속도. 이 정도 속도가 시간당 5km 정도예요. 이 정도가. 8km면은 가볍게 뛰는 정도예요. 가볍게 뛰는 정도.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가볍게 뛰는 정도로 산불이 계속 간다고 봐봐요. 내 앞에 한 200m 앞에 산불이 있어. 걔네가 가볍게 뛰는 정도로 계속 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그쵸? 그리고 산불은 이 속도로 오지만 재나 이런 것들은 더 빨리 온단 말이에요. 이 바람을 타고. 굉장히 진짜 심각한 재해였어. 심각한 재해. 굉장히 빨리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강풍이 불다 보니까 비화 현상도 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산불 뉴스 봤을 때 막 불씨 같은 거 엄청 날렸죠. 그쵸?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불씨도 강풍에 의해서 더 빨리 다른 수목으로 가가지고 불씨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자, 강한 바람의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온 상승으로 뜨거워진 지상의 공기와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들어와 충돌하면서 돌풍급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이 된다. 돌풍급 바람을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이번 산불이 크게 확산된 이유예요. 이번 산불이 크게 확산된 이유고 우리나라 산림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림이 산불에 취약한 고착화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 소나무림이라는 거.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요. 대부분 7, 80%가 다 소나무만 심겨져 있어요. 소나무만.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산림은 굉장히 빽빽하게 자라 있어요. 다 장령림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크면 어떻게 돼요? 줄기도 굵어지고요. 수관도 커집니다. 물론 이거 화렵수라 이렇지만 침엽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이러면은 수관화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산불이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특징이 있고 자, 소나무림. 요건 항상 나온 얘기예요. 산불 발생할 때마다 소나무 안 된다. 화렵수 심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나무림이 왜 산불에 취약하냐면요. 뭐가 나와요? 송진. 송진이 나온다. 송진이 나오는데 이 송진 안에 무슨 물질이 있냐? 기름이 있어요. 자, 정유 물질 하면은데 정유는 우리가 뭐 생리적으로 말하면은 지질입니다. 지질. 그리고 지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이랑 똑같아요. 이 송진 안에 기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탄다. 그리고 더 오래 탄다. 더 강하게 타는 거예요. 송진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는 화렵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들고요. 심지어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잖아요. 그쵸? 그 왜 그래요? 불이 꺼져도 다시 불이 붙어요. 거기에.
그게 침엽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 번은 소화기로 해서 불을 끄잖아요. 화력수 같은 경우는 다시 잘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바람 솔솔 불면서 뭔가 다른 데서 불씨 딱 온다? 바로 불 붙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단순 소나무림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산된 게 맞아요. 이것도 팩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빽빽하게 장력륨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팩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산불 확산 원인이 확실합니다. 100%. 100% 산불 확산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나무에 지금 송진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산불 확산 원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임도입니다. 임도. 여러분들 임도가 뭔지 아세요? 임도. 임도는 산림에 난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산에 차 타고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쵸? 뭐 타고 가는 거예요? 임도 타고 가는 거예요. 산에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는 왜 못 갈까요? 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뿡 뺑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임도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임도를 이렇게 내는데, 자, 어떤 분들은 임도 때문에 산불 확산이 더 심해졌다. 어떤 부분들은 아니다. 우리나라 임도가 너무 없다. 인도가 없어서 오히려 산불 확산이 더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 영향. 임도가 산불 확산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임도가 만들어진 곳은 바람과 햇빛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숲 내부보다 수분이 낮고 연료가 마를 가능성이 높다. 임도는 불길이 지나가기 쉬운 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요런 임도가 있어요. 나 임도, 오케이. 임도 웃음. 자, 좋습니다. 자, 임도, 자, 어쨌든 임도가 있어요. 임도가 있고, 자, 요렇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은 임도 사이로 뭐가 지나갈까요? 바람이 지나가겠죠. 그쵸? 바람이 솔솔솔 지나갈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임도 주변에 있는 수목들이 말라요. 수분이 마르면서 건조된 상황이 되겠죠. 그쵸? 토양도 마르고 수목도 마르면서. 그래서 오히려 임도를 따라서 산불이 더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임도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바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바람 세기가 임도를 개설하니까 이 부분에서 1.4배에서 2.4배가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가 바람길이 될 수가 있다. 바람길이 되면서 산불이 지나다니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임도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반대로 임도가 오히려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우리 산림청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임도가 있어야 소방차 등 화재 진압 차량 및 인원이 원활히 화재 구역에 진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방 인원이랑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진입을 하냐. 임도로 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쵸? 자,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임도가 없다고 볼게요. 임도가 없는데 여기서 산불이 발생을 했어. 어떻게 꺼야 돼요? 어떻게 꺼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 헬기 아니면 드론 아니면 헬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사람이 내려가지고 끄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임도가 있으면 이 임도를 통해서 소방차들이 움직여가지고 소방차들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서 끄는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헬기랑 드론으로 끄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이분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 임도가 있어야지 오히려 화재가 진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사실 요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대립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임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거 임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헥타당 24.1m고 임도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헥타당 54m다.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1헥타당 4.1m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임도를 늘려야 된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가 그러면은 임도 늘면은 산불 줄어들 수 있다며. 근데 왜 임도 안 늘려?
임도 늘려야지. 그러면은 왜 4.1m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산림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70% 이상이 다 사유림이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림이랑 그 다음에 사유림으로 나눠집니다. 국공유림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사유림에 있는 주인분들이 임도 설치를 하겠느냐? 임도 설치 할까요? 임도 설치하는데 효율적인 임도만 그냥 이 산림을 정말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도만 설치를 할 거예요. 보통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유림의 이 주인이 허락을 안 하니까 우리 못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임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발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도가 이 산불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직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판단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임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예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도가 있는데 임도 주변으로 해서 지금 다 타지 않았냐? 너네가 만약에 임도에서 막을 수 있다고 했으면은 임도에서 뭐 이쪽만 이렇게 타든 여기서 막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타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 사진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자,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 지금 원인에 대해서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산불 피해에 의해서 산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긍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pH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교환성 양이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로 그려볼게요. 소나무 줄기가 있고 소나무 잔가지들이랑 잎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그림 이상하긴 한데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있어요. 산불이 나면 줄기를 제외한 가지들과 잎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요. 타서 뭐가 돼요? 재가 되죠. 그쵸? 그리고 재가 어디에 쌓여요? 토양에 쌓일 거예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자, 재가 토양에 쌓이는데 이 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강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 그래서 토양이 일시적으로 pH가 증가합니다.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재는 또 뭘 함유하고 있냐면은 재가 뭐가 타서 재가 된 거예요? 지금 잔가지라든지 잎이 타서 재가 된 거죠.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무기 영양소들을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이온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녀석들 다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재가 쌓이면서 교환성 양이온도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만 증가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재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비에 의해서 쓸려 내려갑니다. 결국엔 없어지고 결국에 산림은 척박한 환경이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로 보면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거 해외 논문에 있던 연구인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실린 내용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산림이 탔어요. 산림이 산불에 의해서 탔어요. 복원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보통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좋습니다. 100년이 걸려서 다시 생태계가 여기가 완성이 됐을 때 산불이 나기 전이랑 산불이 난 후랑 비교해봤을 때 산불이 난 후가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하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천연갱신을 했을 때요. 천연갱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쵸. 인공적으로 복원한 게 아니고 천연으로 우리가 그냥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가지고 천연적으로 복원이 됐을 때는 요게 많은 내용이지만 인공적으로 복원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크게 나면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산불에 대한 법, 제도 정비하고 대응체계, 예방의식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 볼게요. 수분 침투율 감소에 따른 유거수가 증가하고 토사 유출량 증가하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산림이 있었을 때 산림 안에 뭐가 심어져 있죠? 이렇게 수목이 피복되어 있어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대부분 여쯤에서 다 스며들어요.
여기에서만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수목에 의해서 다 스며듭니다. 근데 산불에 의해서 이 수목들이 다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들이 그대로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표 유하수라고 불러요. 지표 유하수가 쭉 지표면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물만 내려오면 괜찮아요. 근데 토양을 깎으면서 내려와요. 토양을 깎으면서 내려오면서 이 토사를 점점 깎으면서 유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량을 증가시켜요. 이 유거수들이. 이 지표 유하수가 유거수거든요. 이 유거수들이 토사 유출량을 증가를 시킨다. 유사량을 증가를 시키고 나중에 뭐까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산사태까지 발생을 시킵니다. 산사태까지. 자, 이 산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산사태예요. 산불 지역이랑 일반 산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200배가 높습니다. 200배. 200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복구 비용으로 한 1조 8천억 원? 1조 8천억 원 정도 책정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업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사방사업이라고 불러요. 사방사업. 이 사방사업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공극에 있던 수분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용적 밀도도 증가하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낙엽층이 소실되고 부식층까지 타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킨다. 자 일단 우리 산림 같은 경우에 낙엽이 굉장히 많은 산림이죠. 근데 이 낙엽들이 다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낙엽들이 타버리면서 유기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킨다. 즉 토양이 척박한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영양이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산을 덮고 있던 수목들이 타버리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 부식질이 재빨리 분해되고 보급되지 않아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점점 나빠지고 수분 증발 당연히 많아지고 양용 교환 용량 아까 전에 일시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뭐 이제 강우 비가 내리면서 이 녀석들이 유실이 되죠. 그쵸? 죄송합니다. 유실이 되면서 양용 교환량은 감소하고 자 그다음에 잿가루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잿가루 그 산불로 인해서 만들어진 잿가루 같은 경우 강알칼리성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 녀석들이 물과 닿아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하천이나 강물 이런 것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인데 사실 큰 관리 방법은 없어요. 산불에 큰 관리 방법은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베버립니다. 모두 배기를 실시해요. 모두 배기를 실시한 다음에 보통 그냥 나무를 인공 복원을 합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인공 복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것들은 산불 피해를 입은 수목을 살려야 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불 피해 입은 나무를 살려야 할 때. 그러니까 산림에 있는 나무라기보다는 뭐 작은 공원에 있는 나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불 피해 지역이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만 30년. 생태적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100년이 넘게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수피가 벗겨진 경우에는 도포제를 발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분 증발을 막고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지상부를 강하게 전정해서 생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뿌리에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잎에서 광합성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잎의 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잎을 남겨두는 거예요. 자, 지상부가 온전히 살아있는 경우라도 뿌리 손상에 의심될 경우 가감한 점정과 함께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물 공급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시비 설계를 해줘야 된다. pH에 맞게도 시비 설계를 해주고 자, 그다음에 백합나무, 참나무리와 같은 화렵수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또한 토질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을 했어. 소나무보다는 화렵수가 훨씬 더 잘 안 탄단 말이에요. 화렵수로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백합나무와 참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어느 정도 영양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토양이어야 되는데 건강한 토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로 갱신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자, 응급복구 보겠습니다. 응급복구. 생활권 주변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대부분 장마철 이전에 복구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 비 올 때 대부분 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사방사업을 끝내놓는다는 거예요. 사방사업을 끝내놓는 거고 붕괴 위험 구간에 사면 안전공법 및 사방 공작물을 설치해서 경사면을 안정화시킵니다. 자, 혹시나
이 사방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토사, 유출 혹은 침식, 방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사방. 실제로 이렇게 가져온 용어예요. 그래서 토사 유출, 토사 침식 방지 하는 사업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방이라는 글자가. 자, 경사면에 돌이나 마대를 쌓거나 때를 붙이고 종자를 뿜어 붙이게 하는 등 식물이 빨리 자라도록 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항구복구라는데, 항구복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항상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항상 너를 사랑해. 자, 구는 구식. 야, 저 구닥다리 구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오래된 복구? 이게 무슨 말이죠? 저 무슨 말이냐면은 지속 가능한 복구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살림을 만들기 위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인공복원과 자연복원, 천연복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공복원과 자연복원, 천연복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공복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은 거예요. 쫙. 사람이 나무 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숲 회복력이 높아요. 그래서 심었을 때 이 나무의 수고라든지 아니면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인공복원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거는 뭐 장점이긴 하죠. 위에 부분 잘 자랐으니까, 상부 쪽이 잘 자랐으니까. 자, 근데 자연복원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자연복원은요, 토양 회복력이 좋아요. 자, 이 상부는 좀 안 좋아요. 키가 좀 작을 수 있어요. 키가 좀 작을 수 있는데, 토양은 회복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인공복원했을 때보다 자연복원했을 때 토양이 더 건강한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토양이 돼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소나무뿐만 아니고 화렵수들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림, 자연복원이 된 천연림 같은 경우에는 화렵수들도 많아요. 화렵수들도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공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나무로 조림을 합니다. 주로 소나무로만 조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거 좀 말씀드리면은, 왜 소나무로만 조림할까요? 왜?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사유림이라고 했었죠. 사유림이라고 했었고, 사유림에서, 사유림의 산림의 주인분들이 이렇게 산불이 나고 다시 복원을 했을 때, 어느 수종을 원하냐, 이걸 이제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85% 이상이 다 소나무, 95%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80%를 무조건 넘어요. 하여튼 이 85% 이상의 분들이, 산림의 주인의 분들이 소나무로 조림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나무로 조림하기를. 자, 왜 그럼 소나무로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 산림이 좀 척박한 환경이기도 해요. 소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심어도 잘 자라는 녀석들 소나무예요, 대부분. 대부분 소나무고, 그리고 어쨌든 잘 자라야지 이 소나무를 베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경제림으로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이 소나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심는다. 심어도 잘 안 자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늦게 자라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이미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참나무가 잘 안 자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로 많이 조림을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예전에 고성군에서 산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산불이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약간 시범림으로 해가지고 이쪽 오른쪽에는 인공복원을 했고요. 왼쪽에는 자연복원을 했어요. 인공복원을 했고 자연복원을 했는데, 인공복원한 거는 뭘 심었겠습니까? 소나무를 심었고요. 자연복원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좀 키가 낮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키가 훨씬 더 작은데, 키는 작지만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화렵수로 요런 살림이 꾸려지더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범림으로 연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산불 지역에. 산불 지역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복원, 자연복원된 이 고성군 산불 복원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우리가 서술형 시험에 나왔을 때 좀 기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